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존재와 시간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64절 염려와 자기성 부분을 낭독합니다. 염려라는 것은 현 존재의 전체적 존재를 지칭하는 말이고요. 자기성이라는 것은 자기이다, 자기 존재이다, 자기로 존재한다 등등을 의미합니다. 자기성은 자기임 또는 자기 존재로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염려가 자기성을 기초 지운다는 것입니다. 염려에 본래성과 비본래성이 있기 때문에 본래적 염려는 자기 부단성을, 비본래적 염려는 비자기 부단성을 기초 지운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서로는 419쪽이 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염려의 구성적 요소들인 실존성, 현사실성, 퇴락의 동일성이 현존재의 구조 전체의 전체성의 최초의 존재론적 한정을 가능하게 했다. 염려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실존성, 현사실성, 퇴락이라는 것입니다. 염려 구조는 다음과 같이 실존론적 정식으로 데려와졌다. 세계 내부적으로 만나지는 존재자, 옆에 존재함으로써 자기에 앞서 이미 하나의 세계 안에 존재함. 네, 여기서 세계 내부적으로 만나지는 존재자 옆에 존재함. 이것이 퇴락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자기에 앞서 라는 것은 실존성을 가리키고요. 이미 하나의 세계 안에 존재함. 이것은 현사실성을 가리킵니다. 물론 하이데크는 이 정식 속에서 옆에 존재함이 현재화에 해당하고 자기의 앞서가 도래에 해당하고 이미 안에 존재함이 기존성에 해당한다고 시간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다음 절에서, 다음 장에서 그런 해설이 이루어지겠네요. 염려 구조의 전체성은 요소들의 병합에서 비로소 생겨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마디 나누어져 있다. 앞에서 언급한 실존성, 현사실성, 퇴락으로 염려가 마디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겠네요. 이러한 존재론적인 성과를 우리는 그 성과가 어느 만큼 현존재의 근원적인, 즉 전체적이고 본래적인 해석의 요구들을 충족시키는가라는 점에 의거해 평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숙고가 결과로 나은 것은 전체적인 현존재, 즉 죽음으로 향한 존재도 또 이것의 본래적인 존재 가능, 즉 결의성도 주제로 삼아져 있지 않다는 점이었다. 전체적인 현존재를 현상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는 그럼에도 바로 염려구조에 부딪혀 난파하는 듯이 보였다. 자기의 앞서는 자신을 하나의 아직 아님으로 내주었다. 미해결의 의미로 성격 규정되었던 자기의 앞서는 순전한 실존론적 고찰에게 그러나 종말으로 향한 존재로 드러났는데 이것이 자신의 존재의 근거에 있어서의 각각의 현존재였다. 현존재의 존재의 근거는 피투성이네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명하게 했던 것은 염려가 양심의 부름 속에서 현존재를 그의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 즉 자기 존재 가능 혹은 책임있게 존재할 수 있음으로 호출한다는 점이었다. 양심의 분석에서 드러난 것이네요. 블러넴의 이해는 근원적으로 이해되었을 때 선구적 결의성으로 드러났다. 블러넴의 이해는 결의성인데 결의성은 경향상 선구적 결의성으로 되기 때문에 결국 블러넴의 이해가 선구적 결의성으로 되네요. 선구적 결의성은 현존재의 본래적인 전체 존재 가능을 자기 안에 포함한다. 염려구조는 가능한 전체 존재를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실존적 존재 가능의 가능 조건이다.
이러한 분석들의 진행 속에서 분명하게 되었던 것은 염려라는 현상 속에 놓인 죽음, 양심, 책임이라는 실존론적 현상들이 염려라는 현상 속에 닷을 고정시킨 채로 놓여 있다는 점이었다. 구조 전체의 전체성의 마디 나눔은 더욱 풍부해져 있고 이로써 이러한 전체성의 통일성에 대한 실존론적 물음이 더욱 절실해져 있다. 전체성의 통일성 그랬는데요. 여기서는 선구적 결의성이 지닌 자기부단성을 우선적으로 의미한 듯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시간성을 가리키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통일성을 개념화해야 하는가? 어떻게 현 존재는 통일적으로 자신의 존재의 앞에서 언급된 방식들, 즉 자기 자신임과 세인 자기임 및 가능성들, 즉 그것 때문임들, 존재 이유들에 있어서 실존할 수 있는가? 분명 단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그러한데 오직 현 존재가 자신의 본질적인 가능성들에 있어서 스스로 이러한 존재자이다 라는 식으로, 다시 말해 각기 나가 이러한 존재자이다 라는 식으로 그러하다. 나라는 개념 속에서 현 존재의 전체성의 통일성이 드러날 수도 있다고 본 것이네요. 나가 구조 전체의 전체성을 모아 유지하는 듯이, 즉 통일성인 듯이 보인다. 나 혹은 자기, 즉 나와 자기는 옛날부터 이러한 존재자의 존재론 속에서 지탱하는 근거, 즉 실체 내지 주관으로 개념화되었다. 앞에 놓여있는 우리의 분석론도 어쨌든 역시 이미 일상성의 예비적인 성격 규정에 있어서 현 존재의 누구에 대한 물음에 부딪혔다. 거기서 나타났던 것은 우선적으로 또 대개에 있어서 현 존재가 그 자신이 아니고 오히려 세인 자기 속에서 자기를 상실한 채로 있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세인 자기는 본래적인 자기의 실존적 변형이다. 본래적인 자기 대 세인 자기, 세인 자기 대 본래적인 자기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본래적인 자기가 근원적인 것이고 이것이 변형된 것이 세인 자기라는 말입니다. 자기성, 즉 젤브스타히트, 다른 말로 번역해서 자기임 또는 자기 존재의 존재론적인 구성틀에 대한 물음은 대답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과연 이미 원칙적으로 그 문제, 즉 자기성의 실마리는 다음과 같이 고정되어졌다. 만약 자기가 현 존재의 본질적인 규정들에 속하고 현 존재의 본질이 실존에 놓여 있다면 나임과 자기성, 즉 이히 하이트와 젤브스트 하이트는 실존론적으로 개념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소극적으로 어쨌든 역시 나타났던 것은 세인의 존재론적 성격 규정이 전제성, 즉 실체의 범주들의 각종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점이었다. 원칙적으로 분명하게 되었던 것은 다음이다. 염려는 존재론적으로 실제성에서부터 도출될 수 없으며 실제성의 범주들, 예컨대 사유나 연장에 의해 건립될 수 없다. 염려는 이미 자기라는 현상을 자신 안에 간직하는데 만약 사실상 타인들에 대한 염려로서의 고려에 짝으로 맞추어진 자기 염려라는 표현이 염려의 동호 반복일이라는 논제가 옳다면 그렇다. 그렇다면 그러나 현 존재의 자기성의 존재론적 규정의 문제는 염려와 자기성 사이의 실존론적 연관에 대한 물음으로 예리하게 된다. 자기의 실존성의 해명은 자신의 자연스러운 출발점을 현 존재의 일상적인 자기 해석으로부터 취하는데 그 일상적 현 존재는 나라고 말함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밖으로 말한다. 지히 aussprechen,
지시, 자기를 아우스 밖으로 슈프라헨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발표는 음성적인 발언은 그때 필연적이지 않다. 나에 의해서 이러한 존재자는 자기 자신을 뜻한다. 즉 나라는 말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뜻한다, 의도한다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 즉 나의 내용은 단적으로 단순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것, 즉 나라는 표현은 각기 단지 나를 뜻할 뿐이고 그 이상의 아무것도 뜻하지 않는다. 이러한 단순한 것으로 나는 역시 다른 사물들의 규정도 아니고 스스로 수로가 아니라 절대적인 주어이다. 나라고 말함 속에서 밖으로 말해지고 말 걸려지는 것은 언제나 자기를 고수하는 동일한 것으로 만나진다. 이 말 걸려진다는 것은 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단순성, 실체성, 인격성이라는 성격들은 곧 칸트가 예컨대 그의 순수 이성의 오류 추론들에 관해 라는 자신의 학설의 밑바탕에 놓았던 것들은 나에 대한 하나의 진정한 현상학에 앞선 경험에서부터 기원한다. 그러나 남아있는 물음은 존재자적으로 그런 식으로 경험된 나가 경험된 것인 나가 언급된 범주들, 즉 단순성, 실제성, 인격성을 도움으로 삼아 존재론적으로 해석되어도 되는가 라는 것이다. 나를 이 단순성, 실제성, 인격성에 의거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이데거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단순성, 실체성, 인격성은 여전히 실체 개념, 주관 개념에 의존해 있고 세계의 존재라는 현존재의 존재 성격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네요. 과연 칸트가 나라고 말함 속에 주어진 현상적 성분, 곧 단순한 것, 동일한 것, 절대적 주어에 엄밀히 맞춰서 나타내는 것은 앞에서 언급된 성격들, 즉 단순성, 실체성, 인격성에서부터 개시된 존재자적인 논제들, 곧 영혼 실체에 대한 존재자적 논제들이 오류 추론들로서 정당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점을 통해서는 다만 나에 대한 하나의 존재자적인 오류적 설명만이 물리쳐진다. 이로서는 그럼에도 결코 자기성에 대한 존재론적 해석이 획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혹은 역시 단지 안전하게 되어 있고 긍정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만도 아니다. 비록 칸트가 그의 선행자들보다는 더욱 엄밀하게 나라고 말함의 현상적 내용을 고수하려고 노력할지라도 그는 그럼에도 다시금 동일한 적절하지 않은 존재론, 곧 실체적인 것이 존재론 속으로 도로 미끄러지는데 그런 존재론의 존재자적 기초들은 그가 이론적으로 나, 즉 영혼에게서 박탈했던 것들, 즉 단순성, 실체성, 인격성이다. 이 점이 더욱 정확하게 나타내져야만 하는데 이는 이를 통해 자기성의 분석의 출발점, 즉 나의 존재론적인 의미를 나라고 말함 속에 고정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사유한다에 대한 칸트의 분석이 이제 단지 이것이 앞에서 언급된 문제체계의 해명을 위해 요구되어 있는 정도만큼만 예시를 위해 인용되어야 한다. 자세히 칸트에 대해 논하지는 않고 나와 관련된 정도로만 또 나라고 말함의 의미를 이해하는 정도로만 논의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개념들에 수반하는 하나의 단순한 의식이다. 나에 의해서는 생각들의 초월적 주관 이상의 그 어떤 것도 표상되지 않는다. 자체적인 의식은 안지희를 자체적인이라고 번역했어요.
칸트의 물 자체가 딩안지히인데요. 그를 물 자체라고들 번역해요. 사물 그 자체라는 뜻이죠. 그런데 자체적인 사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한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칸트가 말하는 그 자체적인이라는 그 말에 주목해서 하이데거도 자체적인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현존재가 자기 자신에 입각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자라는 의도에서 그렇습니다. 예, 다운표가 쳐져 있으니까 인용문이네요. 칸트로부터의 인용문입니다. 자체적인 의식은 또는 의식 그 자체는 하나의 표상도 아니고 표상 일반의 하나의 형식이다. 나는 사유한다는 것은 각종의 경험에 달라붙고 이것에 앞서가는 통각의 형식이다. 예, 나는 사유한다는 것은 각종의 경험에 달라붙으면서 이 각종의 경험에 앞서가는 통각이라는 것이네요. 통각은 아페르셉지온인데요. 이 AP라는 두 철자를 제거하면 퍼셉션이죠. 페르셉지온, 지각이에요. A는 수반을 나타내는 접두어예요. 그러니까 지각에 수반하고 있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번역해서 통각이라고 했는데 통각이라는 것은 모든 지각에 수반하고 있는 의식이라는 말입니다. 정리해서 이렇게 요약됐네요. 칸트에게 나는 모든 개념들에 수반하는 단순한 의식, 초월적인 주관, 표성일반의 하나의 형식이고 나는 사유한다는 것은 모든 경험에 앞서가는 통각의 형식이다. 그랬습니다. 칸트는 나의 현상적 내용을 정당하게 나는 사유한다라는 표현 속으로 붙잡아 들이거나 혹은 실천적 인격이 지성 속으로 포함되어 있음이 함께 유의될 때에는 나는 행위한다로 파악한다. 나라고 말함은 칸트의 의미에 있어서 나는 사유한다고 말함으로 파악되지 않으면 안 된다. 칸트는 나의 현상적 내용을 사유하는 사물로 고정하려고 노력한다. 만약 그가 그때에 이러한 나를 논리적 주관이라고 명명한다면 실제 그렇게 명명하지요. 이 점은 나 일반이 논리적 방법으로 획득된 하나의 단순한 개념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논리적 태도의 주관, 곧 결합함의 주관이다. 무엇을 결합하느냐 했더니 문장에서는 주어와 수어를 결합하고요. 추론에서는 문장들을 결합해요. 바로 이 결합함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주관이고 바로 이 결합한다는 의미에서 논리적 주관이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칸트에게서 나는 사유한다는 것은 다음을 말한다. 나는 결합한다. 모든 결합함은 나는 결합한다 이다. 각종의 총괄함과 관계시킴, 주어, 수로를 관계시키거나 전제와 결론을 관계시킴 속에는 언제나 이미 나가 밑바닥에 놓여 있고 그래서 나는 히포케이메논 밑에 놓여 있는 것, 즉 실체 내지 주관이다. 주관할 때 주벡틈 할 때요, 이 숲이 아래예요. 젝트는 던져져 놓여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래로 던져져 놓여 있는 것. 그것이 주벡틈의 의미인데 이것이나 히포케이메논 또는 substantum 또는 substance 실체라고 번역되는 것. substance에도 숲이 있죠. 다 같이 밑에 놓여 있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관은 자체적인 의식, 통상의 번역으로 하면 의식 그 자체이고 하나의 표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표상의 형식이다. 이 점은 다음을 말할 것이다. 나는 사유한다는 것은
하나의 표상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표상함 그 자체의 형식적 구조이고 이것을 통해 비로소 표상된 것 같은 것이 가능하게 된다. 표상의 형식은 하나의 테두리도 하나의 일반적인 개념도 뜻하지 않고 오히려 에이도스, 즉 형상으로서 각종의 표상된 것 및 표상함을 이것들인 무엇으로 만드는 것이다. 표상된 것이나 표상함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말이네요. 나는 표상의 형식으로 이해되었을 때 다음과 동일한 것을 말한다. 나는 논리적 주관이다. 표상들을 결합하니까요. 주관이 그렇습니다. 칸트적인 분석에서 긍정적인 것은 이중적이다. 첫째, 일단 그는 나를 하나의 실체로 존재자적으로 환원하는 것의 불가능성을 보고, 둘째, 다른 한편으로 그는 나는 사유한다로 고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러한 나를 다시 주관으로 파악하고 이로써 존재론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의미로 파악한다. 왜냐하면 주관이라는 존재론적 개념은 자기로서의 나의 자기성을 성격 규정하지 않고 또는 자기라는 나의 자기성을 성격 규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의 언제나 이미 전제적인 것의 동일성 및 지속성을 성격 규정하기 때문이다. 나를 존재론적으로 주관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나를 하나의 언제나 이미 전제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말한다. 나의 존재는 사유하는 사물의 실제성으로 이해된다. 칸트에서 그런데요. 이것은 데카르트에서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네요. 그러나 무엇의 다음이 곧 칸트가 나는 사유한다에서의 진정한 현상적 출발을 존재론적으로 활용할 수 없고 주관회로 다시 말해 실체적인 것대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 달려있는가? 무엇에 이러한 점들이 달려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사유한다는 것만이 아니고 오히려 나는 어떤 것을 사유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칸트가 스스로 언제나 거듭 강조하는 것이 나는 나의 표상들과 관계된 채로 남아있고 표상들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이 아닌가. 네, 나는 어떤 것을 사유한다. 이 말은 의식의 지향성 개념에서 잘 나타나는 것이죠. 의식은 언제나 무엇을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의식은 항상 무엇에 관한 의식이다. 그것이 의식의 지향성을 말하는데요. 칸트도 그렇게 의식의 지향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반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칸트 자신이 나는 나의 표상들과 관계된 채로 남아있고 표상들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니까요. 이러한 표상들은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나에 의해 수반되는 경험적인 것들, 곧 나가 그것들에 달라붙는 그런 현출들이다. 이 샤이농엔 이것을 우리는 현출들로 번역하고 있어요. 현상들과 구분시켜서 즉 존재자와 존재를 가리키는 하이데거적 현상 개념과 구분해서 인식 주관에 의해서 성립된 것으로서의 칸트의 현상은 현출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칸트는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달라붙음과 수반함의 존재 유형을 나타내지 않는다. 근본적으로는 그러나 그 존재 유형은 나가 나의 표상들과 부단히 함께 전제적으로 존재함으로 이해된다. 칸트에서 의식의 존재 방식은 전제성이라는 것이에요. 칸트는 과연 사유로부터의 나의 간절을 피했지만 그럼에도 나는 사유한다를 이것의 완전한 본질 성분에 있어서 나는 어떤 것을 사유한다로 간주함 없이 그리 했고 또 무엇보다도 나는 어떤 것을 사유한다를 위한 존재론적 전제, 즉 세계를
자기의 근본 규정성으로 봄 없이 그리했다. 예, 어떤 것을 사유한다고 할 때 이 어떤 것은 세계 내부적인 어떤 것이고, 그래서 이 어떤 것은 세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칸트에게는 이 세계가 명시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네요. 왜냐하면 역시 나는 어떤 것을 사유한다는 출발점도 존재론적으로 낮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 까닭은 어떤 것이 무규정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세계 내부적 존재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즉 사유되는 어떤 것 아래서 하나의 세계 내부적 존재자가 이해된다면 이 점 속에는 밖으로 말해지지 않은 채로 세계라는 존재가 놓여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현상, 즉 세계가 나의 존재 구성들을 함께 규정하는데, 나의 존재 구성들은 세계 내 존재니까요. 만약 사실상 나는 어떤 것을 사유한다 같은 것일 수 있어야 한다면 그런 것이다. 나라고 말함이 의도하는 것은 나는 하나의 세계 안에 존재한다로서의 각기 나인 존재자이다. 칸트는 세계라는 현상을 보지 못했고, 그래서 표상들을 나는 사유한다의 선언적 내용으로부터 멀리 떼어놓을 정도로 충분히 일관적이었다. 예, 세계 내부적 존재자는 선언적인 것이죠. 세계도 선언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반면에 칸트는 표상들을 선언적인 것으로 보고 있지 않네요. 칸트에게 있어서 이 선언적인 것은 인식을 구성하는 것들이 하나의 성격이지요. 근데 표상들 자체는 인식을 구성하는 것들이 아니네요. 오히려 지성의 형식인 시간 공간과, 잘못 말했나요? 감성의 형식들인 시간 공간과 지성의 형식들인 12개의 범주가 선언적인 것이 되겠네요. 칸트에서요. 그러나 이로써 나는 다시금 하나의 고립된 주관으로 되돌려졌는데, 이 주관은 존재론적으로 전적으로 무규정적인 방식으로 표상들을 수반하는 것이다. 주관이 표상들을 수반한다. 이때의 주관은 세계가 없는 주관이에요. 나라고 말함 속에서는 세계 내 존재로서의 현 존재가 자신을 밖으로 말한다. 그러나 도대체 일상적인 나라고 말함이 세계 안에 존재하는 자아로서의 자신을 의도하는가? 여기서 두 가지가 구분될 수 있다. 첫째, 분명 현 존재는 나라고 말하면서 그가 각기 스스로 그것인 그런 존재의 자아를 의도한다. 둘째, 일상적인 자기 해석은 그러나 배려된 세계로부터 자신을 이해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나라고 말할 때 일상적 현 존재는 세인 자기를 나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존재자적으로 자기를 의도함 속에서 현 존재는 그 자신이 그것인 그런 존재자의 존재 유형과 관련해서 자신을 잘못 본다. 존재 유형, 실존을 우선적으로 가리키겠지요. 그리고 이 점은 주로 현 존재의 구성틀을, 곧 세계 내 존재에 대해 타당하다. 세계 내 존재에 대해서도 잘못 본다는 것입니다. 곧 세계 내 존재를 전제적 공간 속에 전제적으로 존재함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 이러한 도피적인 나라고 말함이 동기지어져 있는가? 현 존재의 퇴락을 통해서인데, 그러한 퇴락으로서 현 존재는 자기 자신 앞에서 세인 속으로 도피한다. 자연스러운 나라고 말함 이히레데를 수행하는 것은 세인 자기이다. 나 속에서 자기가 자신을 밖으로 말하는데, 이 자기는 우선적으로 또 대개에 있어서 본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나이다.
그렇다면 비본래적인 나이고 세인 자기이네요. 일상적 다양성에 또 배려되는 것의 추구에 몰두함에게 자기를 망각한 나는 배려한다의 자기가 부단히 동일한 그러나 무기정적이고 공허한 단순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람들은 어쨌든 그들이 배려하는 무엇이다. 자기가 종사하는 그 무엇이 그 사람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이렇게 사람들은 그들이 배려하는 무엇이다 라고 했네요. 또 사실 세상에서 그렇죠. 그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가를 통해 그 사람을 규정하고 있죠. 네, 뭐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만 자연스러운 존재자적인 나라고 말하니 나 속에서 의도된 현존재의 현상적 내용을 간과한다는 점은 나에 대한 존재론적인 해석에게 이러한 간과함을 함께 행할 또 자기의 문제책에게 하나의 적절하지 않은 범죄적 지평, 즉 주관을 강요할 정당성을 주지 않는다. 물론 나에 대한 존재론적 해석이 일상적인 나라고 말함의 추종, 즉 세인자기의 인정을 거부함을 통해 이미 문제 해결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그러나 그 방향에서 문제가 계속 물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방향의 앞서 윤곽지음을 얻는다. 나가 의도하는 것은 사람들이 세계 안에 존재하면서 그것인 그런 존재자이다. 세계 내부적 용제자 옆에 존재함으로서의 이미 하나의 세계 안에 존재함은 그러나 동일근원적으로 자기의 앞서를 말한다. 나가 의도하는 것은 그에게 그 자신이 그것인 그런 존재자의 존재가 문제시되는 그런 존재자이다. 나에 의해서 염려는 자신을 밖으로 말하는데 우선적으로 또 대개 있어서 배려의 도피적인 나라고 말함 속에서 그리한다. 세인자기는 가장 큰 목소리로 또 가장 빈번하게 나를 말하는데 왜냐하면 세인자기는 근본에 있어서 본래적으로 그 자신이지 않고 또 본래적인 존재의 가능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만약 자기의 존재론적 구성틀이 나 실체애로도 주관애로도 도로 들여와질 수 없고 오히려 거꾸로 일상적 도피적인 나라고 말함이 본래적인 존재의 가능에서부터 변형된 것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되면 이로부터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아직은 따라 나오지 않는다. 자기는 그렇다면 염려의 부단히 전제적인 근거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성은 실존론적으로 단지 본래적인 자기 존재 가능에 입각해서만 다시 말해 염려로서의 현존재의 존재의 본래성에 입각해서만 읽어내질 수 있다. 본래성에서부터 주관의 추정적인 지속성으로서의 자기의 부단성이 자신의 해명을 얻는다. 하이데거의 관점에서는 자기의 부단성인데요. 이 자기의 부단성을 주관을 말하는 인식론에서는 주관의 지속성으로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추정적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주관의 토대를 둔 인식론은 자기의 부단성을 추정적으로 주관의 지속성으로 본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기의 부단성은 ständigkeit des Selbst예요. ständig, 부단히, 끊임없이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끊임없음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러나 철학적 개념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음보다는 부단성으로 번역해 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본래적인 존재의 가능이라는 현상은 그러나 역시 입장을 획득했음이라는 의미에서의 자기의 부단성에 대한 시선도 개방한다. 지속적 입장 확고성이라는 이중적 의미,
곧 지속성과 입장 확고성에서의 자기부단성은 결의하지 않은 퇴락의 비자기부단성에 대한 본래적인 반대 가능성이다. 연결선을 여기다 걷어요. 이거 비자기가 부단하다, 끊임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자기, 즉 세인자기가 끊임없다. 이것은 퇴락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네요. 자기부단성, Selbstständigkeit. 저번에 말씀드렸죠? Selbstständigkeit 하면 자립성이에요. 근데 하이데거 그 용어도 몇 차례 사용하는데 하이데거 자신의 의도를 표현할 때는 여기 st를 붙여서 Selbstständigkeit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자기부단성은 실존론적으로 다름 아닌 선구적 결의성을 의미한다. 선구적 결의성의 존재론적 구조가 자기의 자기성의 실존성은 실존의 구조들의 연관을 가리키고요. 이 실존성을 드러낸다. 현존재는 과묵한 채로 자신에게 불안을 요구하는 결의성의 근원적인 개별화 속에서 본래적으로 자기이다. 본래적인 자기임 또는 자기 존재는 침묵하는 것으로서 결코 나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과묵함 속에서의 피투된 존재자인데 그러한 피투된 존재자로서 비로소 그것, 본래적인 자기임이 본래적일 수 있다. 결의한 실존의 과묵함이 드러내는 자기는 나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위한 근원적인 현상적 지반이다. 본래적인 자기 존재의 가능의 존재의 즉 시간성애로의 현상적인 방향잡음이 비로소 어떤 존재론적 정당성이 자기성의 성격 규정들로서의 실체성, 단순성, 인격성에 배정될 수 있는지를 상론할 입장 속으로 우리를 세운다. 자기의 존재에 대한 비판적으로 상론하는 것이겠네요. 자기의 존재에 대한 존재론적인 물음은 우세적인 나라고 말함을 통해 부단히 권유되는 앞서가짐, 곧 지속적으로 전제적인 자기사물의 앞서가짐에서부터 명확히 되돌려지지 않으면 안 된다. 염려는 하나의 자기 속에 기초를 둠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오히려 염려의 성분으로서의 실존성이 현존재의 자기부단성의 존재론적 구성틀을 내주는데 이러한 구성틀에는 염려의 완전한 구조 내용에 상응하여 비자기부단성 속으로의 현사실적인 퇴락해 있음이 속한다. 자기부단성의 존재론적 구성틀에는 비자기부단성도 속해 있다는 것이네요. 즉 염려 속에 퇴락이 속해 있듯이 그렇습니다. 또 진리 속에 비진리가 속해 있듯이 그런 것이네요. 완전하게 개념화된 염려 구조는 자기성이라는 현상을 포함한다. 이러한 현상의 해명은 염려의 의에 대한 해석으로 수행되는데 염려로서 규정되었던 것은 현존주의 존재 전체성이다. 현존주의 존재 전체성으로서의 염려의 통일성은 시간성이 되고 그래서 시간성이 염려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의라는 말은 하이데거에 있어서 어떤 것의 이해 가능성이 놓여 있는 곳을 말해요. 다시 말해 그것에서부터 어떤 것이 이해 가능할 때 그 어떤 것을 의라고 불러요. 염려는 시간성에 의거해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한 자세한 논의가 다음 절 염려의 존재론적 의로서의 시간성입니다. 결국 염려가 자기성을 기초지우고 이 본래적 염려로부터
비롯되는 자기성은 자기부단성이고 비본래적인 염려 내지 퇴락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은 비자기부단성이라는 말입니다. 네, 이 시간의 낭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